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지하방으로 이사를 가니 악령이 있었다. 저는 유부남입니다. 지금은 지방도시에서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2008년 서울 서쪽 변두리. 제가 결혼을 하고 처음 아내와 신혼집을 구하면서의 일입니다. 그땐 번번한 직장도 없었고 가진 게 없었던 저라 저렴한 월세를 구하기도 힘든 시기였습니다. 총각 시절 돈의 가치를 잘 몰라 있음 좋고 없음 말고 식으로 살아왔던 저에게 사랑 하나만을 믿고 제게 와준 아내에게 지금도 미안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지금은 열심히 일하며 한 가정의 기둥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렵게 신혼집을 구하던 우린 햇빛 잠드는 지하방, 판넬로 지은 옥탑방들을 돌아보며 처음 우리의 현실에 눈을 떴었죠. 그날 저녁 처가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는데 시간 되면 지금 보러 올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급한 우리는 장모님까지 모시고 방을 보러 갔습니다. 흔한 골목길에 속이 또 골목길 끝에 있는 반 지하방이었지만 안방도 넓고 작은 방에 작은 거실 화장실이 있는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 집이었죠. 저와 아내, 장모님은 급 만족하고 집이 다음날이라도 나가버릴 것 같은 조바심에 바로 부동산에서 집주인과 계약을 마치고 보름 후에 이사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열심히 살아자고 내게도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구나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꿈자리가 엄청 뒤숭숭한 겁니다.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왠지 구리구리한 꿈. 그 후 이사를 오고 그 집에서의 첫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새벽까지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도둑이야, 도둑 하는 웬 중년 아주머니의 고함이 들리더라고요. 근데 마치 바로 작은 방에서 소리치는 것처럼 아니 같은 방 안에서 누군가 소리친 것처럼 가까이 들렸습니다. 외진 골목길. 그 골목길 속에 또 골목길 끝집이었기 때문에 저도 좀 무서웠습니다. 무슨 일 있나 걱정이 됐지만 괜히 험한 일 당할까봐 나가지는 못했죠. 뱃속의 아기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에 그렇게 그날은 무서워하는 아내를 지키며 잠을 설쳤습니다. 이사를 하고 한 일주일 동안은 편안하게 살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아무래도 집이 좀 이상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만한 보증금에 이만한 집 얻은 것도 행운이고 첫날 도둑 소동 때문에 좀 예민해진 것 같다라고 아내에게 위로를 했죠. 근데 아내에겐 내게 없는 촉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 첫날 제가 출근을 하고 집주인에게 물어봤답니다. 도둑 이야기도 하고 방음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반지하가 우리 말고 또 있었냐고 물어봤다더군요. 집주인은 머뭇하면서 뒷집 더 있다고 했대요. 근데 뒷집엔 아무도 살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퇴근하고 저녁을 먹으며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내가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해 주더군요. 열흘 남짓 살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악몽을 꾸고 혼자 있을 때 누군가 자기를 보고 있고 혹은 쓱 하고 뭐가 지나가는 걸 몇 번이고 봤다고 하소연하듯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그때도 그만한 보증금에 어디 사연 없는 집이 있냐라는 식으로 넘겨버렸죠. 그날 사소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전 아내 말을 믿습니다. 과거 연애할 때도 아내의 쪽은 남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저것 따지기엔 우리의 형편이 어려웠죠. 몇 달 후 아내는 출산을 했고 퇴근하고 병원에 가기 위해 집을 들러 이것저것 챙기고 씻고 할 때 전 무언가를 보고야 말았죠. 생전 가위 눌려본 적 없고 그런 걸 본 적도 없었던 제가 준비를 마치고 거실 불을 끄고 막 나오려는 찰나 안방문을 닫는 걸 깜빡해 다시 신발을 벗고 들어갔을 때 무엇인가 봤습니다. 안방 구석에 희미하기도 하고 뚜렷해 보이기도 한 뭐랄까 3D 입체로 보이는 검은 천을 두른 팔다리 없는 사람 모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순간 뒤통수를 세게 후려맞은 기분으로 쎄하다라는 느낌은 그때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전 집을 나와 버스 정류장까지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병원에서 아내를 보는데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무섭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아내는 저의 눈물에 이쁜 아들 보니까 그렇게 좋냐면서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인가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제가 담배를 피우려고 담배를 열고 꺼내려는데 어떤 손이 제 담배를 여러 개 피를 꺼내가더라고요. 황당해서 욕을 하면서 고개를 돌렸는데 쪽진 기름진 새까만 머리에 화장은 하얗고 빨갛게 하고 눈썹은 가늘고 눈이 아주 매서운 아줌마가 절 째려보더라고요. 오히려 전 화를 내는데 갑자기 그 아줌마가 더 큰 소리로 저 귀신이 피운다잖아 하고 옆을 돌아보는데 제 시선도 같이 움직여졌습니다. 그 화면이 우리 집 안방인데 창문 너머 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더미에 하얀색 소복을 입은 처녀 귀신이 정말 무서운 얼굴로 쳐다보고 있더군요. 순간 소리 지르면서 빨딱 일어나서 불부터 켰는데 창문은 다행히 닫혀 있더군요. 그렇게 몇 달 우리 세 식구가 별일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많이 예민하더라고요. 귀신이 하나인 줄 알았는데 많다고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다고. 자다가도 갑자기 할머니 누군데 나보러 같이 가재. 소리치는 거 보고 벌떡 일어나서 봤는데 아내가 두 눈을 번쩍 뜨고 절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시겁했습니다. 정말로 전에 꾸었던 꿈이 생각나더라고요. 이후로 많이 자주 아니 매일 다퉜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산후 우울증으로 몰아가고 있었고 아내도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저도 지쳐갔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아내를 방치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심하게 다투고 아내는 아기를 데리고 울면서 친정에 갔고 저는 울적한 맘에 소주나 한잔 해야겠다 하고 휴포를 가는 길에 전에 안면이 있던 사장님과 만났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리 집에서 술이나 한잔 하자고 모셔갔습니다. 그 사장님 집이 참 가깝더군요. 같은 골목길이었습니다. 혼자 텅 빈 집에 혼자 있으려니 울적하기도 하고 해서 그 사장님께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받고자 모셔갔는데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인상을 팍 쓰시는 겁니다. 전 뭔지 몰라 하고 거실에 술상 피고 앉으려는데 저와 자리를 바꾸자고 하시더라고요. 전 일부러 상석으로 자리를 만들어 드렸는데 물어보니 본인은 안방을 등지고 앉아야겠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봐도 답도 안 해주시다가 술 몇 잔 부딪히고 다시 물어보니 이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귀신을 볼 수 있다고. 그리고 안방에 기운이 몰려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안방 문 위에 부적 안 붙어 있었냐고 혹시 있었다면 띈 적 있냐고 물으시길래 이사 오고 보기가 좀 그래서 방, 화장실 등 다 떼었다고 했는데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현관에 들어올 때 현관 위에 있는 부적 보고 기분이 나빴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현관에도 붙어 있을 줄 몰랐는데 현관에 붙어 있는 부적이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무당이 굿할 때 쓰는 부적이라 하더라고요. 다른 부적도 아니고 무슨 귀신 관련된 전 무당, 부적이 얘기에 그나마 그 집에 있던 정이 한순간에 깨지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일과 아내와 별거 상태인 일, 그리고 이사를 마음먹었다고 얘기하고 안방에 무슨 기운이 있느냐고 물어보니 안방에 남자, 여자 할머니 3개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기운이 너무 안 좋다고 여기 계속 지내면 몸도 안 좋아질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참 내가 세상에 이런 일도 겪어보는구나 하고 다음날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지인을 통해서 지방에 좋은 직장을 구해 1년간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며 따뜻하게 모아 시골에 조그마한 아파트를 얻고 다시 가족이 합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내 식구가 되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구입한 중형차를 타고 처가집에 들렀다가 아이들을 잠시 맡기고 아내와 전에 자주 가던 단골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다가 반지하방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무척 궁금하고 다시 한번 꼭 가보고 싶었어요. 좋고 나쁜 추억이 많았던 집이기에 서로 차를 골목에 대놓고 제가 아내에게 우리 지금 많이 발전했지? 얘기하는데 아내가 눈물을 쭉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 앞에 다다를 땐 소리 없이 펑펑 울더라고요. 저도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고 너도 울고 나도 울고 그 집엔 다른 누가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형거랑 유모차가 있는 거 보니까 신혼부부인 것 같았어요. 두 번째 이야기, 수학. 나는 달리고 있다. 왜? 나는 살기 위해서 달린다. 후후, 허. 뒤에서 그들이 쫓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빨리 잡아. 죽여. 탕, 탕. 나는 기겁해서 바닥에 엎어진다. 저 이상한 소리는 이미 나의 한쪽 팔을 다치게 했다. 엎어진 것도 잠시, 나는 다시 고개를 들어 앞으로 달린다. 앞으로. 아무도 없는 어떤 곳으로. 이런, 모조리. 10명을 데리고 가서도 못 잡아. 바보 같은 놈. 호통을 치는 검은 정장의 남자 앞에서 안경잡이는 고개를 수그리고 부동 자세로 서 있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시지 않습니까? 원래 최적의 육체를 타고났다는 것. 기분 나쁜 눈초리로 안경잡이를 잠시 물어본 그는 말을 이었다. 이 사실을 누구도 알아선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안경을 쓴 남자가 긴장된 눈초리로 상대를 마주보았다. 최대한 빨리 찾아내서 죽여버려. 안경잡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정장을 쓴 남자에게 인사를 하고는 방에서 걸어 나갔다. 랭더는 사무실을 거쳐 나오면서 인상을 찡그렸다.
대체 왜 82호가 탈출한 것이 내 잘못인가? 아니다. 적어도 그건 내 관할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잘못을 따지자면 애시당초에 프로젝트를 관리하던 쪽의 잘못이다. 어째서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 무조건적으로 기동대에게 명령을 내려놓고서는 잡지 못한다고 개소리들이냔 말인가. 랭던은 두통이 오기 시작한 머리를 감싸주고는 집무실 책상에 앉았다.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얹어 놓았다. 습관적으로 유리잔에 보드카를 따랐지만 이내 해야 할 일을 상기시키고는 그대로 잔을 밀어내었다. 서랍을 뒤지기 시작한 그는 첫 번째 서랍에서 아스피린을 찾다가 실패하고는 두 번째 서랍을 열었지만 이내 거기서도 꽉 차 있는 서류 더미를 보고는 포기한 채 펜을 집었다. 프로젝트 실패. 예상 수순대로 결정된 비상명령 가동. 짧게 휘갈긴 그는 책상에 설치된 벨을 눌러 비서를 불렀다. 나는 잠에서 깨었다. 추운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로 야산에서 잠들었으니 당연했다. 추위를 면하고자 검불과 낙엽을 끌어모아 몸을 덮었지만 떨림은 가시지 않았다. 나는 항상 귀를 예민하게 일깨우고 있다. 언제 그들이 다시 쫓아올지 모른다. 다행히도 나의 코는 그들보다 월등했다. 그들이 멀리 있을 때에도 손쉽게 감지할 수 있었다. 다시 온다. 어제 그들에게서 도망쳐왔던 방향에서 다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그들이 가지고 다니던 불꽃을 내뿜던 쇳덩어리에서는 항상 이상한 냄새가 났다. 나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소용없었다. 나는 다시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그들은 분명 나보다 느린 다리를 가졌지만 이상한 쇳덩어리를 타면 나보다 월등히 빨라졌다. 쇳덩어리는 다리도 없고 그냥 둥그런 모양이었는데 땅에 붙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들을 태우고는 빠른 속도로 날아다녔다. 나가 아무리 달려도 그들은 끝끝내 다시 찾아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도 멈출 수 없었다. 그들이 다시 총을 쏘아댄다. 땅에 총알이 박히는 소리가 뒤를 따른다. 그런데 전부는 아니었다. 추룩. 흐아. 나는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넘어지고 구르기 시작했다.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와중에 엎어지자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몸이 회전을 거듭했다. 30초가량을 정신없이 굴렀을까. 나는 몸을 추슬렀다. 온몸이 흙투성이었다. 숨을 헐떡이며 아래를 보자 처참하게 찢겨져 나간 아랫배가 보였다. 붉고 따뜻한 피가 마구 솟구쳤다. 정신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의 고통이다. 나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다. 그 와중에 꿀럭꿀럭 출혈이 계속되었지만 멈출 수 없다. 그들에게 붙잡히면 이보다 더 심한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저기다. 저기 보여. 총알을 맞았어. 그들의 괴상한 외침이 들렸다. 당장 도망가야 하지만 정작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분명 흘러나오는 붉은 액체는 따뜻하지만 동시에 내 몸은 한없이 차갑다. 그들이 다가온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때였다. 탕탕. 총소리가 들려왔지만 더 이상의 고통은 없었다. 나는 다시 눈을 떴다. 누군가가 언덕을 타넘어오고 있었다. 그들보다 훨씬 많은 수였다. 각각이 쇳덩어리를 치녔다. 그들과 똑같이 생긴 자들이었지만 웬일인지 나를 공격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를 뒤쫓던 그들에게 그 이상한 쇳조각을 겨루고 불을 뿜어냈다. 타타탕, 탕. 새로 나타난 자들에 의해 나를 쫓던 자들은 전열을 잃고 우왕좌왕했다. 제기랄, 반농사 자식들이다. 뭐하고 있나. 빨리 사격해. 하지만 애시당초가 추격되었던 그들이 일개중대를 이길 가능성은 없었다. 상황은 빠르게 정리되었다. 새로 나타난 자들에 의해 그들은 모조리 시체가 되었다. 모조리 전멸하고 남은 마지막 한 명이 총상을 입은 상태에서 조차 나에게 총을 겨누고 필사적으로 기어올 때 새로 나타난 자들 중 한 명이 다가와 쇳덩어리를 머리에 겨누고는 불을 뿜어냈다. 산산조각 나는 그의 머리.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그 사람의 발을 보며 나는 정신을 잃었다. 이봐, 정신이 드나? 나는 따뜻하고 하얀 시트에서 잠을 깨었다.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킨 나는 방을 재빠르게 둘러보고는 구석으로 달아났다. 어느 남자 둘이 나를 쳐다보며 말을 걸었던 것 같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나는 이를 드러내고 계속해서 그들을 경계했다. 흐르르, 흐르. 그들은 나를 가만히 바라보며 서로 지절거림을 시작했다. 이봐, 아직 말을 알아들을 수 없을걸. 단순히 야생동물 같은 본능만 있을 뿐이야. 이걸 써보자.
저 인간은 우리가 그토록 찾던 프로젝트의 일원 중 한 명일 테지. 그렇다면 유전자 코드가 임의로 생성되어 있을 게 분명해. 우리가 언어 주파기를 코드에 맞추면 우리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거야. 나는 가만히 그들이 하는 행동을 지켜보았다. 이상한 네모꼴 모양의 물건을 건드리는 듯 싶더니 이내 자신들의 목에 무엇인가를 장착했다. 그리고 어때? 이해할 수 있겠지. 나는 눈을 크게 떴다. 뇌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은 어떤 의식이 발휘된 느낌이었다. 나 외에 다른 의식과 교류할 수 있다는 것, 바로 대화였다. 누구야? 여긴 어디야? 그들은 다시 말을 이었다. 안심해. 널 해치려고 하지 않아. 너에게 위해를 가하던 사람은 모두 죽었어. 우리가 널 구했어. 나는 아직 경계를 풀지 않았다. 나를 쫓던 자들은 너와 매우 닮았어. 그들과 내가 다르다는 걸 어떻게 믿어? 그러자 잠시 고개를 끄덕인 그는 방에 있는 목조 물건으로 걸어가서 이상한 것을 꺼내왔다. 그리고 나에게 그것을 내밀었다. 그건 거울이라는 거다. 믿기 힘들겠지만 그게 너야. 너도 널 죽이려던 자들과 같은 존재야. 나는 거울을 만지작거리며 뚫어져라 주시했다. 그들의 말이 거짓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었다. 거울은 나와 함께 비치는 방의 모든 것들이 똑같았다. 나는 흰 피부에 파란색 눈을 지닌 문 앞에 있는 자두, 똑같은 한 명의 종족이었다. 나는 그들과 다를 것이 없어. 어째서 날 죽이려고 한 거야? 벼랑간 두 명의 안색이 심각해졌다. 둘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한 명은 고개를 흔들었지만 다른 한 명은 확고한 눈빛으로 한 명을 계속해서 바라보았다. 이내 왼쪽의 남자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자 남자의 말이 계속되었다. 자, 잘 들어. 넌 지금 아무런 지식도 배경도 알지 못하니까 이해하기 힘들 거야. 다만 분명한 건 우린 내 편이고 널 지킬 거라는 거야. 명심해둬. 이곳은 우리 종족들이 만들어낸 미국이라는 나라야. 나라라는 것은 우리 같은 종족들이 아주 많이 모여 살고 있다는 걸 뜻해. 보통 우리는 서로를 죽이려 하진 않아. 하지만 넌 달라. 정확히 70년 전 미국에서는 한 프로젝트가 시행되었어. 파밍 프로젝트. 유전공학의 발달로 우리는 같은 종족마저도 임의로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지. 바로 너처럼. 나의 눈이 크게 떠졌다. 내가 같은 종족들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라고. 그렇게 만들어진 복제들은 필드라는 인조 캡슐 내부에서 숙성되었어. 처음에 미국은 단순히 인간의 건강적인 문제를 위해 장기나 그런 요인들로 인해 이 프로젝트를 시행했지. 하지만 점차 달라졌어. 미국은 한 사람의 지원에 의해서만 클론을 만들어내곤 했거든. 물론 그 사람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불해야 했었어. 점차로 인조적으로 만들어지는 클론의 생김새나 성격 등을 임의로 조절해가는 방법들이 생겨나면서 심지어는 유아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성인의 모습으로 발현시킬 수 있는 인간 제조 기술의 발달로 클론은 점차로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사용되기 시작했지. 처음에는 미국의 거대 그룹 기업의 회장인 콜슨이었어. 각국의 여성 연예인들의 생김새와 체형을 똑같이 가진 클론을 복제해내어서 잠자리를 같이 했지. 아무런 지식도 감정도 없는 그저 단백질 같은 여자들을 만들어내어서 말이야. 인간의 존엄성 따위는 이미 버려졌던 거야. 콜슨을 선두로 수많은 자들이 그런 여성 클론의 복제에 열광했어. 크고 작은 문제가 그전부터 많았지. 여성 연예인의 DNA를 채취해야 똑같은 클론을 복제할 수 있거든. 때문에 수많은 여성들의 머리카락이나 살점을 얻으려는 남성들이 줄을 이었지. 심지어 여성 연예인들에게 달려들어 강제로 머리카락을 당겨 뽑는 사람들도 있었어. 물론 클론 복제는 엄청난 가격이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권력가 부자들의 사주였었고, 이런 문제들보다 더욱 심각하게 대두된 건 미국의 또 다른 의도야. 클론의 1회 복제 비용은 가히 엄청났지. 완벽한 개체일수록 한 명당 30억 가까이의 비용이 들었으니까. 비슷한 복제가 아닌 완벽하게 일치하는 복제는 그만큼 엄청난 일이거든. 세계에서 주문이 줄을 이었고, 이 정도의 유전 기술을 독점한 미국은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어.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심지어 이제 인권 유린의 정도를 넘어서고 말았어. 수많은 클론들을 만들어내어 사람들의 살아있는 바이오 에너지를 실생활에 도입하기 시작했지. 간단한 말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 천여 명의 사람들이 모조리 잠든 상태에서 지하 필드에 갇혀 에너지만을 생산해내는 기계 취급을 받는 거야.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 프로젝트를 은밀히 조사했고 반대하는 사람들끼리 연맹도 만들었지. 반농사,
우리들의 이름이야. 정부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눈치챘어. 이미 수많은 사람들은 반농사의 가입자들이야. 상위 10%의 사람만이 프로젝트를 동의하고 있어. 문제는 대다수의 권력과 힘을 독점한 이들이 동의자라는 거지. 심각한 건 농사 프로젝트에 무관심한 이들이 60%가량이라는 거야. 정부는 프로젝트의 진위 여부를 가리고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거짓말을 했어. 무관심한 사람들은 그 말을 믿어버렸지. 우리는 그래서 너 같은 이들을 찾기 시작했어. 프로젝트 도중에 탈출에 성공해낸 너 같은 플롯 말이야. 너도 우리들의 습격에 의해서 풀려났을 거야. 그렇지. 나는 내가 풀려나던 때를 떠올렸다. 너무도 추운 안개를 내뿜는 둥그런 유리막 안에서 미친 듯이 기어 올라가고 난 뒤에 눈앞에 보이는 숲을 속으로 마구 도망쳤던 기억. 등 뒤에서는 탕탕 하고 끊임없이 소리가 들려왔었다. 넌 인권의 상징이며 우리 프로젝트에 살아있는 이유야. 넌 너와 같은 이들을 구해야 해. 절대로 인간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어야 해. 인간은 잉태될 수 있어도 재배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세 번째 이야기, 성스러움. 어느 날 신께서 만물의 신성한 정기를 모아 여성의 태를 지닌 정령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녀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것을 재창조하고자 하셨다. 그녀는 신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다. 그녀는 신을 무척 존경하고 따랐으며 신 또한 소녀를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했다. 신은 그녀를 통해 세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악한 존재들에 대한 처벌을 시작하셨다. 모든 종족들에게 그들 중 가장 신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 수컷 한 마리씩을 제외하고 모조리 세상에서 없어지게 하셨다. 다만 인간은 모조리 없어지게 하였으니 이유는 그들이 너무나 추악하기 때문이었다. 세상의 모든 수컷의 정을 몸으로 받아 어머니의 태로서 그들의 후손을 낳아줄 당신의 딸을 추악한 인간에게는 주기 싫으셨다. 신께서 물었다. 아이야, 내게 소원이 있다면 말하거라. 정령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다. 제게 크고 깊은 검은 눈을 주세요. 오뚝하고 시원스런 어여쁜 코를 주세요. 눈빛에 어울리는 윤기 있고 매끄러운 흑당 같은 까만 머릿결을 가지고 싶어요. 추운 설원에 내린 눈처럼 희디인 깨끗한 피부도 가지고 싶어요. 여름 과수원에 열린 빨간 사과처럼 싱그러운 입술도 주시고 계곡처럼 하얗고 깨끗한 이를 주셔서 들판의 꽃 같은 향기가 나도록 해주세요. 제가 보고 싶은 것을 무엇이든 볼 수 있도록 제게 어울리는 날개도 주셨으면 해요. 어머니가 되었을 때 만물을 풍족히 자라게 할 저여로운 젖가슴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은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었다. 그래서 소녀는 그녀가 원하는 무척 아름다운 신과 닮은 형상을 지니게 되었다. 소녀는 지상으로 날아갔다. 그리고 소녀는 맨 처음 구름과 관계를 맺었다. 그녀가 낸 신음소리가 훗날 세상에 울려 퍼질 번개와 벼락소리가 되었다. 소녀는 구름과 관계를 맺어 비를 아들로 낳았다. 소녀는 아들인 비와 관계를 맺어 다시금 바다를 잉태하여 낳았다. 그렇게 만들어진 바다에서 모든 종류의 수컷 물고기와 몸을 섞어 그들의 반려자를 낳아주었다. 그리고 소녀는 무트로 갔다. 소녀는 산과 관계를 맺었다. 그녀가 낸 신음소리는 훗날 지진 시에 울려 퍼질 굉음이 되었다. 소녀는 바위를 잉태하여 낳았다. 아들인 바위와 관계를 맺어 다시금 흙을 잉태하여 낳았다. 그렇게 만들어진 커다란 대륙에서 모든 종류의 육지동물들과 몸을 섞어 그들의 반려자를 낳아주었다. 그리고 소녀는 맑은 하늘을 향해 날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대지와 바다를 모두 오갈 수 있는 선택받은 존재인 하늘을 비상하는 모든 종류의 새들과 관계를 맺어 그들의 반려자를 낳아주었다. 애뜻 보이는 어린 얼굴과 여인의 성숙한 몸을 가지고 있던 소녀 정령은 이내 완연히 성숙한 여자의 가슴을 가지게 되었다. 그녀는 아버지께 청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을 잠들게 한 뒤에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뒤돌아서서 가슴에서 직접 모유를 짜내어 대지에 흐르는 강줄기를 만들었다. 모든 대지동물과 해양동물과 하늘을 나는 조류들은 그 강물을 먹고 허기를 잊을 수 있었다. 그렇게 아버지가 지시한 일을 모두 끝내어 피곤한 그녀는 숨겨져 있는 아름다운 동산으로 올라가 잠이 들었다. 그때 세상에 남은 한 마리의 늙은 악마가 아름다운 동산의 주위를 걷다가 잠시 멈춰섰다. 오랜 시간 못된 짓만을 해온 늙은 악마는 늘어진 뱃살과 검버섯 달린 못생긴 얼굴로 동산을 살피었다. 그리고 아름다운 소녀의 나신을 발견하고는 추레하고 늘어졌던 자신의 성기가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다. 주위를 살피며 정령에게 다가간 악마는 소녀의 다리 사이로 자신을 밀어넣었다. 수없이 많은 존재들을 잉태해온 그녀는
너무나 고되어 악마가 자신을 범하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로 그대로 자고만 있었다. 탐욕스러운 헐떡거림과 몇 차례의 난폭한 움직임이 끝나고 결국에 악마는 자신의 사악한 씨를 소녀에게 뿌리었다. 자신이 뿌린 검고 질척한에게 뒤덮인 그녀의 아래를 바라보고는 늙은 악마는 만족스럽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슬그머니 사라졌다. 한나절이 지나고서야 잠에서 깬 그녀는 더럽혀진 자신의 몸을 보고는 엉엉 울기 시작했다. 아버지, 저는 어찌하면 좋나요? 악마가 저에게 자신의 씨를 몰래 심어 놓았어요. 구슬프게 우는 아름다운 소녀를 보신 신께서는 자신의 딸이 몹시 가여웠다. 그리하여 신께서는 말없이 하늘에서 천사를 내려보내시었다. 찬란히 빛나는 날개를 지닌 천사의 아름다운 자태가 그녀의 아버지를 꼭 닮았다. 후광이 비치는 축복받은 천사와 그녀는 몸을 나누었다. 천사가 주는 깨끗하고 지고한 사랑을 받은 그녀의 몸은 정화되었지만 그녀의 몸속에는 전혀 다른 두 존재가 심어놓은 두 종류의 씨앗들이 같이 자라고 있었다. 그리고 나흘 뒤 그녀는 쌍둥이를 낳았다. 쌍둥이는 각각 여성의 몸과 남성의 몸을 지니고 있었다. 천사와 악마의 씨를 받아 낳은 그 쌍둥이 두 명을 그녀는 몹시 사랑했지만 또 몹시 염려되었다. 아이들이 아버지가 그토록 노하여 세상에서 지워버린 인간을 몹시도 닮았기 때문이었다. 결국 아버지께서 아이들을 가져갈까 겁이 난 그녀는 아이들을 우주 먼 곳에 푸른색 별에 숨겨놓았다. 아버지는 모든 걸 아셨다. 아이야, 내 쌍둥이는 어디 갔느냐? 아버지께서 물으실 때 그녀는 감히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고 수많은 생명을 잉태하고 낳았지만 그중 쌍둥이는 없는거려 라고 답하였다. 그러자 하나님은 말없이 그녀에게 주셨던 모든 것을 가져가셨다. 아름답던 여인의 형상을 지니었던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없었다. 세상의 모든 존재를 잊게 하고 풍요롭게 한 그녀는 그녀가 가진 본래 이름인 자연으로 돌아갔다. 그녀가 숨겨놓았던 두 명의 남매는 그녀가 숨겨놓았던 곳에서 성장해 서로의 몸을 탐했다. 그리고 수많은 자손을 그곳에 퍼뜨렸다. 후에 그 자손들은 그들의 조상, 그 조상을 낳았던 어머니, 그 어머니를 창조한 아버지께서 그토록 염려하고 걱정하여 끝내는 세상에서 지워버린 어떤 존재를 너무나 닮게 성장하였다. 네 번째 이야기, 저 나무에서는 사람이 열린다. 서울에서 찻길로 4시간. 강원의 산골마을을 찾아 취재를 떠났다. 수령 천년. 그런 향나무는 경기 인근에도 수두룩하지 않아요. 굳이 강원도까지 취재를 갈 필요가 있어요. 아까부터 한참을 스마트폰만 끼적이던 후배 지연이 조수석에서 투덜거렸다. 푸념을 늘어놓고 싶은 건 오히려 나다. 짐꾼으로도 써먹지 못할 신참내기 여후배 꼴랑 하나 껴주고 망할 놈의 향나무 사진이나 찍어오라니. 차라리 혼자 보낸다면 그쪽이 더 편할 것을. 편집장이 원망스럽기만 했다. 그래도 까라면 까야지. 다만 무슨 일이 있어도 당일치기로 승부하자. 아니면 내가 속이 타서 말라 죽으리라. 네, 선배. 뭐하러 우리 강원도까지 가야 돼요? 뭘 왜 가긴 왜 쳐가냐? 편집장이 가라면 가고 죽으라면 죽고 그렇게 회사 생활하는 거야. 말할 수가 없어서 불에 달군 쇠꼬챙이가 속살을 태워 놓는 것만 같았다. 지연이는 깍두기로 취재길에 올라온 것을 자각하고나 있는 걸까? 분명 편집장은 걸리적거리는 신참에게 마땅한 일거리가 없으니 나같이 적당한 호구가 떠맡아 주길 바랬던 것이다. 선배. 무심결에 인내심이 팽하고 끊어져 왜? 라고 귀찮은 듯 말했다. 일순 위축되던 지연이는 곧 안이 꼽다는 듯 입을 꾹 다물었다. 멀없는 도로 위 두 사람은 목에 철갑으로 깁스라도 두른 양 정면만을 보았다. 선배, 저 화장실 가야 돼요. 뛰어내려 그러면. 속으로 받아쳐 놓고 웃음이 질끔 나와버렸다. 선배, 저 화장실 가고 싶다고요. 휴게소가 있어야 서지. 선배, 저한테 화났어요? 내가 무슨 뭘 화가 나. 기다려 조금만 가면 휴게소 나와. 퉁명스런 대답에 지연은 울상을 지어갔다. 두통이 찾아올 것만 같았다. 정말 하느님 도와주세요. 저는 여자 후배는 길러본 경험이 없어요. 그럴 능력도 인성도 못 돼요. 하느님, 듣고 있어요. 계세요. 휴게소부턴 후배님의 폭풍 같은 성깔 맞추기로 진땀을 빼야 했다. 화장실에 들어간 지연은 1시간이 넘도록 나오질 않았고 결국 기다리다 못해 전화를 걸자 지연은 전화하지 말아야 하고는 툭 끊어버렸다. 그냥 이참에 확 그냥 울어버릴까. 그냥 휴게소에서 다 큰 남자가
엉엉 울어버릴까. 스스로 내가 참 딱하게 여겨졌다. 이후로 전화를 전부 끊어버리는 지연이 때문에 결국 휴게소 여자 화장실 앞에서 미안해. 잘 못했어. 꼴 100번 말하고서야 지연을 불러낼 수가 있었다. 눈이 팅팅 부은 지연이 선배, 저 싫어해요. 하고 소리를 지르는 통에 아까부터 여자 화장실 앞에서 미안해. 잘못했어. 소리치던 수상쩍은 놈은 휴게소를 이용 중인 사람들에게 공공의 개새끼로 오해의 눈총을 받고 있었다. 여자 올리는 개새끼. 내가 지연이 손톱이라도 만져봤으면 억울하진 않았을 것이다. 정성과 열의를 다해 얼르고 달래가며 지연의 눈물을 멈추자 지연은 배고파요. 선배. 하고 폭풍경보 해제를 알려왔다. 휴게소 우동으로 끼니를 하며 밖을 내다봤을 땐 벌써 해가 중철을 지나 한풀이 꺾여 있었다. 시계는 3시 13분. 당일치기는 개나 줘야 할 판이었다. 후식으로 커피까지 타마시며 배 떠난 당일치기 계획에 여운을 가슴에 묻었다. 지연이 어금 챙겨왔냐? 옷이 왜요? 오늘 당일치기잖아요. 사진만 달랑 찍을 거면 인터넷에서 그냥 대충 향나무 사진 하나 다운받아서 기재하지. 인근 주민 인터뷰도 따고 김성규 씨가 주변에 흔적 남긴 것도 좀 없나 훑어봐야 하잖아. 그거 하고 오늘 돌아가면 되죠. 늦었지. 지금 가도 5시 반은 넘기게 생겼어. 지연이 입을 삐죽 내밀며 제 탓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라며 눈을 흘렸다. 선배, 진짜로 저한테 감정 있죠? 제가 왜 싫어요? 내가 널 왜 싫어하니? 좋아한다. 지연아 형이 너 정말 좋아한다. 아끼고 사랑하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좀 하자. 지연이의 눈이 달덩이처럼 휘둥그레지던 말던 발길을 옮겨야 했다. 목적지인 청송마을 입석 간판을 지나쳤을 때는 날만 밝았지 시간이 5시를 넘기고 있었다. 차가 진입할수록 사방이 구불진 능선 밖에는 없었다. 하늘과 푸른 산밖에 보이질 않는 풍경, 적막감과 평화로움이 공존하는 마을처럼 보였다. 이 조용한 마을에서 정치인 비서 김성규 씨가 목을 매달았다. 김성규 씨는 청송마을에서 나고 14살까지 지냈던 사람이다. 정치의 인생을 바쳤던 그의 생은 쓸쓸히 고향 땅에서 끝이 나며 고작 손가락 2마디의 작은 기사문으로 조용히 마감되었다. 김성규 씨가 연루되었던 비자금 스캔들이 세상의 이목에서 벗어나고 1년. 편집장이 이 자살 사건에 다시 눈독을 들인 건 다름 아닌 찌라시 삼리소스 때문이었다. 기가 차는 노릇이었다. 선배 우리 진짜 하루 묵고 가야 돼요. 그렇지. 오늘 취재하러 돌아다니긴 글렀어. 향나무 사진만 찍고 나머진 그냥. 지연해자고 할 심사는 아니겠지. 아니에요. 선배. 원래는 한마디 따끔한 충고를 줘야 할 상황이었지만 그랬다가는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 구억만리 길이 되리란 공포감이 들었다. 향나무의 위치만 대충 파악해두고 묵을 방을 찾을 생각이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장시간 운전을 한 탓에 눈에서 모래알이 구르듯 뻑뻑하게 말라버렸다. 허리도 나사가 하나 풀린 것처럼 삐걱거리긴 마찬가지였다. 마을 회관을 찾아 동네 어르신들을 물색했다. 해가 다 저물고 나서야 할아버지 한 분이 마을 회관 앞을 지나치기에 물었다. 할아버님, 여기 수령천년된 향나무가 어디에 있어요? 뭐, 그거 왜? 피부가 구릿빛으로 솔찬히 그을린 할아버지는 목소리가 우렁쳤다. 우렁찬 소리에 비례한 만큼 까끌거리는 허스키 톤이 사람을 대뜸 긴장시켰다. 마치 역성이라도 드는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아니요. 사진 촬영을 좀 했으면 해서요. 사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더 격앙됨에 따라 할아버지를 그저 보내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닙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저희가 알아서 찾을게요. 사람 죽었던 나무 사진 찍으러 왔다는 게 좋게 보이니 만무했다. 머리가 빠르게 회전했다. 여관이고 민박 따위는 없는 마을이었다. 다시 마을 밖으로 나가서 번화가를 찾아야 하나? 왔던 길의 풍경을 떠올리는 중이었다. 선배, 우리 잠은 어디서 자요? 지연도 오랜 찾길에 지쳤는지 목소리가 처량했다. 왜? 잘 곳이 없어? 아직 근처에 계시던 할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쳤다. 그 소리에 지연이가 놀랐는지 어깨를 번쩍 들썩였다. 아니요. 나가서 찾아봐야죠. 나가서 찾으려면 한참을 찾아야 할 건데. 괜찮아요. 뭐, 크게 말해야 돼. 크게. 잘 안 들려.
괜찮아요. 아, 잘 돼 없으면 회관에서 하루 자고 가. 내가 이장한테 말해 줄 테니까는. 그러면 감사하죠. 근데 금우무 향나무 사진은 왜 찍냐? 자초지종을 짤막하게 설명하자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들어가. 내가 다 말해 놓으면 다 되니까. 하며 할아버지는 자리를 떠났다. 도대체가 화를 내는 건지 친절을 베푸는 건지 큰 목청에 헷갈리는 사람이었다. 내일은 아침부터 빠르게 돌아서 취재를 마쳐야지 생각하면서도 아까부터 투덜투덜 궁시렁거리는 지연을 보자 한숨이 나왔다. 제발 하루 안에 마쳤으면이라고 빌며 눈을 감았다. 선배, 한방에서 잔다고 이상한 짓 할 생각 말아요. 지연이 헛소리에 대답 없이 잠을 청했다. 꿀잠이 밀려오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물어물어 떠나려던 길에는 인적이 단 하나 없었다. 지연이가 잠들어 있는 사이 걸음길로 천년송을 찾아 나섰다. 논뚝길을 지나 20분쯤 향나무를 담치고 있는 돌멩이 담장을 발견하곤 다시 마을 회관으로 돌아왔다. 한참을 두리번거렸으나 돌아오는 길에도 인적은 없었다. 김성규 씨 생전의 주변인 인터뷰를 따야 하는 상황이라 길이 막막하기만 했다. 일단 트렁크에서 카메라 기재를 끄집어 올렸다. 언제 잠에서 깨어났는지 모를 후배 공주님이 다가왔다. 선배, 사진 찍으러 먼저 갈 거예요? 그래야겠지. 사람이 너무 없다. 좀 돌아다녀 볼까봐요. 아니야. 어차피 돌아다니려고 해도 저쪽 논길로 나가봐야 돼. 나무도 그쪽에 있고. 가방 하나 주세요. 가방 하나만. 근 10kg 가량의 짐을 전적으로 혼자 부담한 채 다시 천년 묵은 향나무로 향했다. 와중에도 지연은 흰색 단화에 흙물이 든다며 우는 소리를 했다. 그러면 먼저 회관에 가서 기다릴래? 아니면 사람이라도 좀 찾아보면 좋고. 선배 왜 아까부터 나만 버리고 행동해요? 너 힘들까봐 하는 소리야. 힘 하나도 안 드니까 얼른 앞장이나 서세요. 왜 내가 지연이의 하수인이 된 듯한 기분일까? 5분도 지나지 않아 뻐근해지는 어깨가 한스러웠다. 젊은 날에는 30kg 군장을 메고 12시간도 걸었는데 굼뜬 걸음에 지연이가 뒤에서 선배 빨리 가요. 우리 이러다 하루 더 묵어야겠어요. 하고 말했다. 후배에게 진심으로 서운했다. 나이 먹은 선배를 배려해 주었으면 오죽 감사스러울까. 그 전에 차 타고 가면 안 돼요. 그러게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논두렁을 달리는 드라이빙 스킬은 후배님에게 맡기면 그만이지. 굽이굽이 좁을 길을 지나 향나무를 둘러싼 담장까지 50분은 걸린 듯 했다. 껍친 숨을 몰아쉬는 나 따위는 아랑곳하는 채 지연이는 담장을 훌쩍 넘어가 향나무의 풍채를 감상했다. 그래도 천년송이라는 게 박력이 있기는 하네요. 지연이는 향나무 뭉통이 남정네들 근육이라도 되는 양 쪼물딱 거렸다. 숨이나 돌릴 겸 촐랑거리는 지연이를 내버려 둔 채 가슴 주머니에서 담배 갑을 꺼내 들었다. 재미있게도 담배에 불을 붙이면서 산골 마을이라 공기 하나는 좋구나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담장의 등을 돌려 담장의 엉덩이를 걸쳤을 때였다. 언제부터 자리에 있었는지 모를 할머니와 조언 것은 할머니는 귀신을 보고 몰라 망부석이라도 된 듯 눈알이 빠져라 크게 눈을 뜨고 있었다. 못 보던 사람을 봐서 놀라셨나. 눈 깜빡임 한 번 없는 할머니가 걱정마저 들 때였다. 총각, 저기 아가씨, 저기가 무슨 나무인 줄은 알고 저러고 있는 건가요? 천년 묵은 향나무잖아요. 할머니의 얼굴엔 암울한 그림자가 주름살에 붙어 자욱이 배겨가고 있었다. 저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원래 미신을 쉽게 믿는 어르신들이라 생판 남을 걱정을 하는 마음이 고맙고 죄송스럽게 느껴졌다. 지연아. 네. 선배. 나와 있어. 거기 함부로 들어가는데 아니래. 지연이가 씩씩한 걸음으로 다시 담장을 넘었다. 그나마 지연이라도 기운이 돋는 듯 보여 다행이었다. 지연이는 얌전히 내 옆에 다가와 다소곳하게 앉았다. 새근새근하고 숨소리를 내는 게 향나무 가서 조금 까불고 왔습니다. 선배. 하고 보고하는 것만 같았다. 내친 김에 할머니에게 김성규 씨에 대해 인터뷰를 따볼까 가슴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들었다. 할머니는 두리번 땅의 잡풀들을 눈으로 골라내고 있었다. 할머니, 혹시 김성규 씨라고 기억하세요? 할머니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셨다. 저 나무는 옛날에 어르신들께서 부르기를 인과목이라고 부르셨었어요. 예, 인과목. 그런 나무는 들어 본 적이 없다.
나무에 관한 지식이 얕다고 해도 인과목이란 나무 이름에는 의구심이 들 듯 싶었다. 어르신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돌렸다. 곧게 뻗은 나뭇가지로 시선이 어른거리던 어르신이 말씀하셨다. 사람 과일이 열매를 맺는다고 인과, 그래서 인과목이라고 부르셨었지요. 향나무에서 열매가 맺어진다고요? 실웃음이 나왔다. 사람 열매. 향나무에 무슨 열매가 피어서 사람을 빗대어 열매라 치겠을까? 향나무의 열매를 들어 본 일이 없어서 기억을 더듬었다. 먹어봤다는 사람도 못 들어봤다. 저 향나무에서는 열매가 맺어져요. 총각, 사람 열매. 열매 모양이 사람 같은 모양인가요? 할머님, 인삼 같은 모양을 말씀하시나요? 아니. 사람이 목을 걸고 있는 날이 많아서 사람 열매라고들 그랬지. 지연이가 소름이 끼쳤는지 내 팔소매를 덥석 잡아왔다. 처녀 딱하게 됐소. 내가 미리 왔었으면 알려주고 갔을 텐데. 할머니의 낮은 음성이 지연이를 더 겁먹게 만들고 있었다. 지연이는 몸을 바싹 붙여오며 아주 팔짱을 끼워들었다. 저 담장을 넘어간 사람치고 저 나무에 목을 걸지 않았던 사람이 없었어요. 나에게만큼은 믿음이 가지 않는 지방 미신이었다. 그에 반해 지연이는 어느새 손이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지연이가 바들바들 팔뚝을 흔드는 통의 취재에 방해가 되었다. 할머니와의 대화는 원을 그렸다. 질문에 대한 답은커녕 조의를 벗어난 대답들은 동문서답의 서문동답을 반복했다. 인터뷰다운 인터뷰는 끝끝내 이루어지질 못했다. 할머니, 김성규 씨 어릴 적 모습은 알고 계세요? 말을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뒤를 돌아섰다. 대꾸도 없는 할머니에게 치매가 든 것은 아닐까? 의심이 들었다. 할머니가 향나무 언덕의 원만한 길을 내려가자 사방 풀잎들이 바스락거리며 요란스럽게 떨어졌다. 키 작은 풀들이 정신사납게 흔들리자 지연이는 팔뚝을 쥐고 있던 손에 꾹 힘을 주며 주먹을 쥐어 살을 꼬집어었다. 시 그런 걸 믿냐? 강아지 새끼 마냥 발발 떨래. 형 있으니까 곧 먹을 거 없어. 선배, 그게 아니고요. 지연이가 대답함과 동시에 입에서 희뿌연 김자락이 피었다. 한겨울에나 볼 수 있는 짙은 흰 연기는 꾸물꾸물 공중으로 흩어졌다. 아무리 아침 나절이라 하나 봄이었다. 심지어 근 1시간을 걸었기에 몸에선 미지근한 열기가 돌아야 정상이었다. 지연이가 이를 앙다물고 한파 속에 파묻힌 사람처럼 헛바람을 연거푸 내뱉었다. 그때마다 현실감과 동떨어지는 연기가 한 덩이씩 토해지고 있었다. 저 추워요. 선배. 너 무슨 소리. 내 얼굴을 바라보고 말한 지연이의 입김이 겨울밤 내내 밖에서 얼어붙었던 서술과 같았다. 지연이가 잠깐 뱉어낸 입김이 얼굴에 날아들자 꽃샘추위 칼바람을 쓴 것처럼 왼뺨이 얼어하게 굳어갔다. 지연이가 이를 달달 떨자 이빨이 부딪히며 반복적인 다금이 속도감 있게 들려왔다. 야, 너 괜찮아? 선배, 저 추워요. 지연이의 초점이 명확하지 않았다. 풀려있는 동공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지연이의 흐리멍덩한 눈빛에 번쩍 정신이 들었다. 너 업혀. 싫어요. 왜 싫어 임마. 업혀. 날씨 탓이고 나발이고 병원부터 가봐야 했다. 도시 생활만 했던 여자아이가 나와 섞여 풀숲을 쏘다녔으니 이상한 균에 전염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아까 양나무를 비비적대던 것도 괜히 머릿속을 스쳤다. 싫어요. 왜? 춥다며. 가슴 닿잖아. 이 상황에 가슴 같은 소리를. 그럼 진짜 공주처럼 안고 가리. 지연이의 말을 무시하고 억지로 녀석을 들추어봤다. 진짜. 선배 잠깐만 내려줘요. 선배, 저 내려줘요. 헛소리할 생각하지 마. 형도 인내심에 커트라인 있어. 빼를 쓰는 목소리가 귀에 입김을 불어넣었다.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냉랭한 입바람이 뒷목을 스치며 일순 허리에서 가슴까지 격련이 한 차례 타고 올라왔다. 더 심각한 것은 지연이와 맞닿은 등이었다. 얼음장을 들춰맨 듯 등이 시려 따끔거리는 통증이 들었다. 지연이를 업고 10분쯤 달리듯 걷듯 발을 옮겼을까. 담장길에 카메라와 녹음기를 떨고 두고 운 것이 떠올랐다. 지연이가 아픈 와중이었지만 짜증이 치밀어 올랐다. 혹여 다른 사람이 죽어간다면 몇백만 원어치의 기재가 한 방에 날아가는 것이었다. 발길을 돌려 기재를 주워와야 하나. 등 뒤를 돌아보니 향나무 담장이 멀게만 보였다. 나도 모르게 발이 둥둥 굴렀다.
등에 엎여있는 지연이의 냉기가 등을 계속해 따갑게 만들어 이제는 등에 마비 증세가 오고 있는 것만 같았다. 훔쳐가기만 해봐. 어떤 새끼든 진짜. 계속 걸어야 했다. 사람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 나를 달래며 전 먹던 힘을 다했다. 지연이를 병원에 바래다 주고 쏜살같이 돌아와야만 한다. 속으로는 그 생각뿐이었다. 필사적인 수십 분여가 지나 마을회관으로 접어드는 어귀, 심장이 토해져 나올 것만 같았다. 아무리 여절하지만 등에 메고 뛰기엔 내 체력이 너무 저질스러웠다. 숨을 몰아 쉴 때마다 가슴에 격한 통증과 구토 증세가 밀려왔다. 입과 입술이 바싹 말라 한 모금 삼킬 침조차 부족했다. 땀이 비 오듯 내려야 정상이었으나 등에서 찬 기운을 펄펄 풍기는 지연이 덕에 땀도 별반 나오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마을회관 앞으로 도착했을 땐 눈앞이 하얗게 번져버렸다. 분명 회관 앞에 주차되어 있어야 할 내 승용차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지연이 다리를 꼬아쥐고 있는 오른손을 뻗어 주머니를 확인하니 뾰족하고 딱딱한 감촉이 허벅지에 느껴졌다. 분명 자동차 키는 나에게 있었다. 견인. 아니다. 그럴 리 없었다. 마을회관 앞길이라고 견인을 해갔다고? 이 산동네에서 여러 생각이 겹쳐 떠오르자 머릿속은 10중 추돌 사고가 일어난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움직여야 하는가? 지연이는 송장처럼 차갑게 굳어만 가고 있었다. 수백만 원 어치 기재는 저 멀리 땅바닥에 떼굴떼굴 구르고 이 망할 놈의 승용차는 땅으로 뻗었는지 하늘로 솟았는지 행방이 묘연했다. 설상가상으로 지연이를 받치고 있는 팔 근육이 한결 맞이했다며 서서히 힘을 풀어가고 있었다. 입술을 적시려 내밀은 혀에는 고린내 풍기는 마른 침만 남아 끈적거렸다. 생각을 해야 했다. 생각을. 급한 대로 마을회관으로 들어가 지연이를 눕혔다. 이불더미를 지피는 대로 지연이에게 둘둘 감싸곤 복잡해 가렸던 머리를 정리하려 했다. 하지만 상황이 급박하자 멍청한 나는 생각을 정리해야 돼. 생각을 정리해야 돼. 하는 등신 같은 생각만을 반복하고 있었다. 구급대를 부르는 것이 급선무였다. 다른 것은 둘째치고 체온이 바닥을 치고 있는 지연이부터 돌봐야 한다.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하는 것은 지연이다. 정신없는 머릿속을 차분히 가라앉히기 위해 방에 누운 지연이를 바라보았다. 아직도 몸이 떨리는지 이불 밖으로 빼꼼히 나온 손이 가엽게 떨리고 있었다. 전화기.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구조가 익숙지 않은 마을회관에서 전화기를 찾으려면 시간이 소비될 듯 싶었다. 멍청하게도 바지 주머니 속에 핸드폰이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한 채 황금 같은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다. 전화기가 어디에 있는 거야? 이씨, 진짜 욱 나오네. 하고 소리 지른 덕분에 돌대가리 속으로 전력이 조금 흘러간 것일까. 주머니를 뒤적여 황급하게 119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잠시 통화음은 울릴 생각이 없고 웬 아주머니의 안내 멘트만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 지역은 현재 발신이 불가능한 지역이오니 확인하시고 다시 통화하여 주십시오. 무슨 헛소리야. 어젯밤에 늦게까지 핸드폰으로 인터넷까지 했구만. LTE도 잘만 터졌었구만. 머릿속이 A4 용지의 한 장 분량의 새하얀 공백으로 변해버렸다. 다음은 내 차부터 찾아야 하나? 도로로 달려나가서 지나가는 차를 잡아볼까? 그게 아니었다. 지연이를 다시 등에 업고는 아무 이불이나 하나 집어들었다. 이불을 지연이의 어깨까지 씌운 채 윗 모서리와 아래 모서리를 각각 잡아당겨 매듭을 지었다. 이 이상 체온을 떨궈선 안 될 듯 싶었다. 나가서 차를 기다리다 사람을 끌어오는 것도 마음이 동하지 않았다. 최대한 지연이 몸을 따뜻하게 유지한 채 마을 밖을 향해 걸어야 했다. 걷는 동안 지나가는 차를 얻어서 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일 수밖엔 없었다. 내 차를 찾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였다만 만일 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시간만 늘어진다면 지연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의학에 무지한 나에게는 모든 것이 불상사로 이어질 것만 같았다. 아무것도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선배 나 업지 말라니까. 너 진짜 혼날래? 형이 지금 나 무거운데. 머리가 폭발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다. 그래도 다행이다 싶었던 것은 아직 지연이의 의식이 온전하다는 것이었다. 야, 조금만 참어. 대답해. 지연이. 가슴, 산기슭에서 엽총으로 때려잡은 작은 멧돼지 마냥 어깨에 들쳐 매버릴라. 가슴 타령 좀 그만해. 지연이의 팔이 내 몸을 감아 오질 않았다.
고개는 푹 수그러들어 내 왼뺨에 찰싹하고 달라붙었다. 정신이 온전하다면 절대로 이렇게 행동할 리가 없었다. 뛰어야 했다. 미친 듯이 뛰지 않으면 정말 후배 하나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절망감이 해일처럼 밀려왔다. 검은 해일의 그림자에 묻혀있는 불안함과 최악으로만 치달아 가는 예감이 시야를 어둠 속으로 집어 삼키고 있었다. 한참을 뛰어 도로에 접어들었을 때는 이미 양말바람이었다. 날이 서 있는 작은 돌멩이에 발바닥을 찍히고서야 시야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주변이 보이고 있었다. 구불진 뱀꼬리 같은 능선들, 온통 산만 있는 풍경을 벗어나려면 진심을 다해 죽을 마음으로 달리는 수밖에는 없었다. 차가 지나가리란 일말의 희망 따위는 접어두기로 한 채 계속해서 땅을 찼다. 지연아, 최지연, 정신종, 청송마을 입석 간판부터 마을까지도 상당히 밟았던 것으로 기억했다. 달려서 가더라도 병원이 있는 곳까지 몇 시간이 걸릴지 가늠이 안 됐다. 내장을 전부 입 밖으로 뱉어버리고 싶은 고통을 눌러가며 달렸다. 하늘에는 점차 노을이 지어갔다. 노을이 지고서부턴 무섭게 날이 어두워져만 갔다. 그리고 초승달이 뜨면서부터 내 붉게 한 예감이 불현듯 머리를 스쳤다. 나는 지금 바른 길로 달리고 있는 건가? 반대 길로 달렸던 것은 아니겠지. 아니지? 아니라고 누가 대답을 좀 누가 제발. 입석 간판이 나올 시간쯤은 지난 거 아닌가? 뒤를 돌아보자. 남푸른 밤하늘과 시커먼 산의 경계. 어렴풋 달빛에 반짝이는 아스팔트. 좌우로 끝도 없이 이어진 논밭만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 흔한 바람 한 점조차 불지 않자 마치 세상은 멈춰있는 듯 보였다. 어찌 풀숲이 이렇게 펼쳐졌는데 벌레 새끼 한 마리 없는가? 봄 기운 냄새 맞은 개구락지며 뱀들은 밤잠을 청하고 있나? 어떻게 이렇게 조용하지? 앞으로도 뒤로도 똑같기만 한 풍경은 내가 마을 초입에서 좌측을 돌아서 나왔었는지 우측을 돌아서 나왔었는지 조차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놓았다. 이대로 앞으로 가면 마을을 지나 입석 간판의 반대 방향이라 치더라도 어딘가가 나올 것이다. 그래도 사람 사는 곳이다. 어떤 마을이건 번화가건 연결이 돼 있을 법도 하다. 시대가 어느 때인가? 90년대만 같았어도 미래 예상도 그리기 대회에서 하늘나는 자동차를 그리기 바쁘던 2013년도다. 어딘가로는 이어졌을 것이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차분함을 되찾고 싶었다. 어딘가로 이어진 것이 더 깊은 산속이나 강변이라는 생각이 떠오르기 전까지는 차분해질 수도 있을 듯 했다. 왜 기대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자동차는 정말로 몇 시간 동안 단 한 대가 지나가지 않는 것일까? 매달려오지 않는 지연이 때문에 한참을 구부정하게 걸었다. 허리 근육이 끊어질 것처럼 아픈 것이 혹여 이미 끊어졌는지도 모른다는 착각마저 들게 했다. 선배, 저 내려줘요. 뭐? 선배, 저 내려줘요. 너 정신이 들어? 잠깐만 내려줘요. 선배, 저 내려줘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들리면서부터 주변에 들풀이며 산자락의 부산슬에 나풀거렸다. 풀잎이 서걱거리는 소리에 대비하여 큰 바람이 날아들까 몸이 움츠러들었지만 먼 곳에서 분 바람이었는지 차가운 밤바람에 얻어맞지는 않았다. 선배, 저 내려줘요. 지연이의 정신이 돌아왔다고 하나 멈춰서는 안 될 일이었다. 아직 지연이의 몸은 식을 대로 식어 있었고 방향까지 잃어버린 상황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더 지체될지 모르는 마당이었다. 휴식을 취하는 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치명적, 지연이 잃어버린 길, 시간. 잡스런 단어들이 머리를 맴돌면서도 나는 흙바닥에 지연이 엉덩이를 살살 내려놓았다. 핑계를 찾은 듯 마치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지라도 내가 내려달라고만 하지 않았으면 하고 대꾸할 핑계를 손에 쥔 듯 지연이를 땅으로 내려놓았다. 너 언제부터 정신이 들었어? 차가운 몸에 지연이와 매듭을 지어놓은 이불을 풀었다. 마침 또 바람이 한 번 일어난 듯 사방의 풀잎들이 나부껴 춤을 추었다. 지연이와 몸을 떼자 밤기운이 등으로 달라붙었다. 분명 쌀쌀할 것이라 예상하던 봄밤의 기온이었으나 지연이의 몸이 떨어져 나가자 난로불을 쬐는 듯 금방 따뜻하게 등짝이 달궈져 갔다. 지연아. 지연아. 선배, 저 내려줘요. 뭐? 뒤를 돌아보자 퍼런 이불이 형체를 잃은 채 널브러져 있었다. 이불을 감싸고 있어야 할 지연이를 찾아 고개를 바쁘게 돌렸지만 지연이의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선배, 저 내려줘요.
마치 귓가에 대고 직접 속삭이는 듯 지연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또 한 차례 풀잎이 요동을 치더니 밤 그림자에 숨어있던 들고양이 한 마리가 풀숲에서 슬그머니 머리를 내밀었다. 선배, 저 내려줘요. 온통 거물털의 들고양이는 어둠에 몸을 섞으며 유유히 내게로 다가왔다. 고양이의 눈빛이 아스팔트 길을 초록빛으로 도배할 만치 선명하게 보였다. 그리고 선배, 저 내려줘요. 컵, 컵, 선배, 저 내려줘요. 컵. 고양이는 목을 길게 빼며 목이 막혀버린 듯 투악질을 시작했다. 고양이가 목을 뺄 때마다 헛바람이 통하는 소리가 들렸다. 헛바람이 통하는 소리가 들리는 동시에 지연이는 선배, 저 내려줘요. 하고 나를 불렀다. 그 소리가 너무 명확해 귀에 입을 대고 말하는 듯 마치 지연이의 입 바람까지 귓불에 와서 닿는 것처럼 생생했다. 선배, 저 내려줘요. 고양이는 고통스럽게 입을 벌리며 고개를 땅으로 하늘로 젖히고 받기를 반복했다. 이내 고양이 입에서는 차가운 은빛깔의 네모반 듯한 쇳덩이 같은 것이 반짝이며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선배, 저 내려줘요. 언제 저것을 삼켰을까? 아니 어떻게 삼켰을까? 고양이는 자기 머리통보다도 곱절은 긴 녹음기를 힘겹게 땅으로 내려놓고 있었다. 아, 진짜. 선배 잠깐만 내려줘요. 선배, 저 내려줘요. 헛소리할 생각하지 마. 형도 인내심에 커트라인 있어. 녹음기에선 낮 동안 향나무 앞에서 있었던 대화가 재생되고 있었다. 고양이는 목젖을 괴롭히던 녹음기를 개원해 속이 시원해졌는지 새침하게 돌아서선 불숲 사이로 냉큼 뛰어들었다. 선배, 저 내려줘요. 녹음기에선 지연이의 목소리가 계속해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지연아. 선배, 저 내려줘요. 지연아. 선배, 저 내려줘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순간 검은색 거대한 운영이 내 앞을 순식간에 지나쳤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림자에 놀라 몸을 움츠러들었지만 금방 정신이 말짱하게 돌아왔다. 선배, 저 내려줘요. 눈앞에 지연이가 보였다. 지연이는 초승달에 매달린 듯 밤하늘 허공에 걸린 채 팔을 쭉 늘어뜨리고 있었다. 늘어진 팔이 마치 날개라도 되는 양 지연이의 몸이 상하로 올랐다 떨어지기를 반복하며 힘없는 날개짓을 했다. 또 한 번. 선배, 저 내려줘요. 소리가 귓가에 울렸을 때는 시야에 지연이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질 않았다. 도로를 따라 지연이가 부양하는 방향을 쫓아 박차를 가하는 동안 할머니의 불길한 이야기가 뇌리를 스쳤다. 저 향나무에서는 열매가 맺어져요. 총각, 사람 열매. 끝도 없이 이어진 길을 뛰고 또 뛰어도 지연이를 잡을 수 없을 듯다. 하늘을 유영하듯 지연이의 몸은 유익히 떠내려갔다. 그 몸은 점차 도로와 거리를 벌리는 방향으로 뻗어 있는지 지연이는 곧장산 너머로 몸을 끼었고 도로는 지연이의 진로와 평행하지 않고 점차적으로 거리가 벌어지는 사선을 그렸다. 이렇게 멍청하게 바른 길로만 달려갈 수는 없다. 오른편의 풀숲으로 냈다 발을 찼다. 고만고만하게 자란 풀의 키가 눈을 현혹시켰을까. 생각한 것보다 몸이 깊이 꺼져 내려가 작지 않은 발목이 휘청였다. 가슴에서 어깨까지 쏟아있는 불 속을 헤엄치듯 지연이를 향해 달렸다. 이게 모두 편집장의 탓이었다. 그깟 삼류찌라시 정보로 사람을 이런 흉흉한 동네에 보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소스도 명확하지 않은 정보였잖아. 오지 말았어야 해. 다른 일도 할 것이 산더미 같았다고. 김성규 전 비서실장 자살 사건 기억해? 편집장의 물음에 그게 뭐 어쨌냐고 물어볼 것을. 왜 그럼요. 당연히 기억하죠라고 대답했을까. 그 당시에 김성규 씨 자살 현장에선 아무도 취재사진 따오지 않은 것도 알고 있냐? 사인이 뭐였죠? 자기 고향에서 목을 맸는데 그게 동네 한복판에 있는 향나무래. 그런 자살이었어요. 가볼래? 예. 김성규 씨가 목을 맨 장소에서 조약돌이 얹어있는 유서가 나왔기 때문에 명백한 자살이라고 수사 종결됐던 건 알아? 그런 건 신문에서도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 근데 그 유서가 아주 골 때려. 유서 따위가 뭐가 어쨌냐? 그런 취재는 세상에 이런 일이 방송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바보처럼 편집장 비위나 살살 맞추며 신기하네요. 재미있는 취재네요. 편집장이 나를 보냈다는 말도 내 핑계인가. 이번 여름에 대비해서 살짝 흥돋는 남양 특집 취재로 할까봐요. 분위기 잡아가며 생각해보면 이 미친 산골 동네에 가겠다고 자처한 꼴이자는가. 죄 없는 지연이까지. 저
선배랑 단둘이서만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내 탓이다. 모두 내 탓이다. 유서문을 좀 읽어봤는데 말이야. 이게 정말 기사감이야. 김성규 씨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밖에는 말 못하지 이런 상황이면. 들어봐 여기부터 읽어줄게. 청송마을 천령수양나무에는 사람이 열린다는 소문이 있다. 천년 동안 숱한 전쟁의 역사 속 사람들 죽음의 산이 그 향나무 앞에 쌓여왔다. 가슴 아리하던 아다. 과부들 자살도 줄줄이 이 나무에서 이루어졌다. 하루에 서너 구의 시체를 매달고 있었던 날도 있더라는 구전. 이전까지는 믿지 않았으나 이제는 그 시를 내 몸소 체험한다. 이 나무는 사람이 이끈다. 나는 자살을 선택하려 고향 땅에 찾아든 것이 아니다만 이 나무는 나의 목을 자신의 팔에 매달고 싶다는 욕망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 증거로 나는 이 향나무 주변말을 맴돌고 있지 않은가. 나는 이 나무에 결박당했다. 이 나무는 자신의 표적을 놓이지 않을 셈인 듯 나를 보이지 않는 밧줄로 엮어 가축처럼 자신의 소나기 안에서 가지고 놀고 있다. 나는 이곳에서 죽으나 그것을 자살이되 자살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이 나무에게 살해당한다. 이 나무가 내 목숨을 원하기에 나는 이곳에 목을 건다. 어차피 나는 나무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재미있네요. 편집장님, 가볼게요. 갈 때 지연이도 좀 같이 가. 혼자서도 괜찮은데요. 가서 일도 좀 가르쳐주고 그래라. 예쁜 여우배 좀 챙겨준다 생각하고. 그래요. 그럼. 좋죠. 뭐. 좋죠. 뭐. 등신식. 좋죠 뭐가 아니잖아. 라며 눈을 지연이에게만 고정한 채 정신없이 앞길을 헤쳤다. 푹푹 꺼지는 풀길의 물웅덩이로 종아리까지 젖어버렸다. 선배, 저 내려줘요. 또 지연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녹음기는 도로 위에 버려둔 채 왔기 때문에 들리지 않아야 정상이었다. 선배, 저 내려줘요. 어떻게 들리는 거냐고. 귓가에 속삭이는 소리를 쫓아 등을 돌아봤을 때 김성규 씨의 의석글이 떠올랐다. 나를 보이지 않는 밧줄로 엮어 가축처럼 자신의 소나기 안에서 가지고 놀고 있다. 그 헛소리의 실체가 이런 것인가. 사방천지에 풀이면 응선은 사라지고 눈앞에는 돌멩이가 차곡차곡 쌓인 돌담과 덩치가 커다란 향나무가 우뚝 서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향나무에는 지연이의 몸이 목을 매단 사람처럼 걸려 있었다. 달빛에 비추어 보이는 지연이의 목에는 밧줄 따위는 없었으나 그 모습이 대롱거리는 게 나뭇가지에 목을 걸은 사람과 다를 바 없었다. 그저 허공에 떠있을 뿐인 그 모습에 넋을 잃어야 했다. 선배, 저 내려줘요. 나무로 달려가 지연이의 발을 잡아당기자 지연이의 몸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턱이나 무거운 지연이의 몸을 받아내다가 나까지 바닥을 나뒹굴고 나서야 주변이 좀 더 보여 오기 시작했다. 돌담길을 따라 둥그렇게 패인 자국, 달그림자 운영이 온폭 패인 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주변을 돌아보니 돌담을 따라서 수백도 넘어 보이는 자국들이 줄을 지어 있었다. 발자국. 나는 계속해서 이 담 안에만 있었던 것인가. 지연이를 살포시 땅에 내려놓고 돌담길 발자국에 발을 올려보니 내 발이 정확히 들어맞았다. 겹겹이 덕 씌워진 발자국을 따라 계속해서 발을 옮겨보았다. 걸음의 보폭이 아닌 뜀박질의 보폭. 지연이는 계속 업은 채였나. 아무리 환상에 빠져 이 들바닥을 뛰어다녔다는 추론을 내세워도 발자국이 깊게 파여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았다. 좀 전까지 아스팔트를 밟았던 냉랭하고 딱딱한 감촉은 무엇이더란 말인가. 지연아, 괜찮니? 도로 위를 달렸던 것이 현실이든 지금이 보이는 것이 현실이었든 우선 순위에는 변함이 없었다. 겉옷을 벗어 지연이의 몸에 걸치곤 일으켜 앉혀 뒤에서 붙어 끌어안았다. 겉옷 주머니에 넣어주려 손을 잡으니 손의 온기가 느껴졌다. 다행이었다. 좀 전과 같이 비현실적인 냉기는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연아, 대답할 수 있어? 정신이 있다면 선배 어디를 껴안아요. 어서 풀지 못해요. 하고 성질을 부리겠지. 지연이는 성을 내는 대신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무의식 중의 대답일까? 아니, 잠꼬대라면 좋겠다. 깨기 전까지 마을로 돌아갔으면 마을회관 앞에 주차되어 있는 내 차에 오를 수 있다면 떠올리는 생각들이 희망사항처럼 느껴졌다. 이것마저 현실이 아닐지 모른다. 나무에 목을 맨 듯 지연이가 두둥실 떠있던 모습을 보았다. 그걸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나?
방금 전 직접 지연이를 끌어내렸었다. 무섭게 떨어져 내리던 지연이를 받아 낸 그 무게감이 확실하게 손에 남아 있었다. 반면 얼음장 같았던 지연이의 차가움도 아직 등짝에 남아 있었다. 양말바람인 사람에게 10원어치 동정도 없던 아스팔트. 그 위를 달렸던 감촉도 날이 서 있던 돌멩이를 밟아 생긴 발바닥의 상처도 그대로였다. 만신창이로 체력이 방전된 몸 상태만이 어느 쪽에서도 설명이 가능한 유일의 사실이었다. 정말 가축처럼 가지고 놀다가 지쳐 스스로 목을 맬 때까지 기다릴 공산일지도 몰랐다. 목을 매야 한다면 그게 내가 이 환각 같은 현실을 오가는 이유라면 매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면이라도 걸린 듯 두 개의 현실 속 갈피 한 자락 못 잡는 상황이기에 마음 어딘가에서 향나무에게 패배를 인정해버렸을지도 몰랐다. 다만 지연이만큼은 아니었다. 목을 매일 땐 매더라도 후배 하나 못 챙기고 가는 팔푼이 선배가 될 순 없다. 야, 춥냐? 물으니 지연이가 또 웅얼대었다. 아까부터 뭐라고 대답하니? 지연이는 내가 묻는 말에 한 번을 안 쥐고 꼬박꼬박 말대꾸를 해왔다. 하지만 매번 그 말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야말로 방언 그 자체의 웅얼거림이었다. 지연이를 업어 담장을 넘었다. 가로등 하나 없는 논길에서 굴러떨어지지나 않았으면 좋으련만. 내가 말을 붙인 것도 아니었는데 지연이의 알 수 없는 방언이 또 터져나왔다. 완만한 언덕길을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지연이의 방언이 점차 소리를 더해갔다. 아까 전과 같이 바람은 한 점 없는데 주변의 키 작은 나무와 부잎들이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며 사라락 요란을 피웠다. 야, 아, 깜짝아. 지연이가 버럭 고함을 치는 바람에 등골이 한번 오싹해왔다. 이것도 혹 환각일까? 지연이의 몸이 뒤청하고 내 무게중심을 흔들어댔다. 마치 나를 넘어뜨릴 신보인 듯 좌로우로 반동을 주며 상체를 심하게 움직였다. 몸을 흔드는 기이한 힘에 휘청이며 생각했다. 이건 지연이인가? 나는 또 나무에게 속가 담장 안에 지연이를 두고 온 것은 아닐까? 지연이를 향해 등 뒤를 돌아보자. 지연이가 내 등을 향해 푹 꺼져왔다. 지연이의 이마가 내 뒤통수를 들이받으며 소소한 충격이 일었지만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주목해야만 했다. 봐라. 이것이 내가 감히 벗어나려 발버둥 치는 존재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일까? 내게 소리치는 건가? 향나무에는 목에 줄을 달고 있는 사람으로 나뭇가지가 빼곡히 들어 차 있었다. 사람이 얼기설기 붙어 목을 메고 있는 풍경이 향나무를 버드나무와 같이 보이게 만드는 것 같았다. 단 한 사람도 도망쳐본 일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야? 내가 묻자 향나무 대신에 지연이가 또 옹알이를 했다. 내 귀에 바싹 붙어 속삭이는 목소리. 분명 아까부터 비슷한 소리만을 내는 듯 지연이의 방언은 집요하기만 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니? 선베이르그. 뭐? 선베이르그. 지연이의 말이 조금씩 명확해지고 있었다. 우연일까 지연이가 입을 한 번씩 열 때마다 밤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지연아, 다시 말해봐. 선배. 뭐? 선배. 그래. 선배, 일어나요. 선배, 일어나요. 지연이가 다시 좌우로 몸을 흔들었다. 나는 지연이의 몸짓에 겨우 중심을 잡으며 지연이에게 소리쳤다. 무슨 소리야? 뭘 일어나? 선배, 일어나요. 일어나요. 제발 좀. 왜, 내가 일어나? 선배, 일어나봐요. 나 좋아한다며. 대답 안 들을 거야. 여기서 이러지 말고 좀 일어나봐. 좀. 선배. 지연이의 흔들거림에 결국 몸이 경사길로 내동댕이 치고 말았다. 지연이에게 저항하려 쏠린 무게 중심의 앞을 향하며 이마부터 땅에 머리를 빻으려던 아찔한 순간 나는 뜨고 있었던 눈이 다시 뜨임을 느꼈다. 마침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선배. 선배 일어났어요. 뭐? 선배, 걱정했잖아요. 세상은 한나절이었다. 해는 중천에서 한없이 빛을 쏟아내고 있었고 비처럼 내리는 봄날 뜨뜻한 기온에 새싹들이 고개를 번쩍 치켜 세우고 있었다. 지연이는 내 머리맡에 자기 허벅지를 내어준 채였다. 내 어깨를 감싼 손에서 미미한 떨림이 전해졌다. 우리 여기 언제 왔지? 지연아, 언제 왔지? 뭘 언제 와요? 아까 아침 대바람에 선배 따라온 거잖아요. 나 언제부터 누워 있었어? 몰라.
내가 향나무 좀 구경하고 있다 보니까 쓰러져가지고 지연이가 나를 냅다 밀쳐내는 바람에 머리를 땅에 박고 말았다. 그 어느 때보다도 현실적인 감각. 우리 무슨 할머니 만났었나? 무슨 할머니요? 아니야. 무슨 소리에 진짜. 사람 불안하게. 우리 여기 얼마나 있었어? 두세 시간쯤이요. 핸드폰은 회관에 두고 오고 선배는 졸도하고 내가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가자. 응? 사진은요? 사진이고 취재고 나발이고 가자. 다 필요 없어. 미쳤어요? 편집장한테 깨지고 싶어서 이래요. 다짜고짜 지연이 손을 빼앗아 잡았다. 지연이에겐 사람의 체온이 고스란히 느껴지고 있었다. 야, 너 어디 아픈데요? 없는데요? 아, 선배 손은 좀 놓죠. 담장 앞에 늘어진 기재들을 급하게 주었다. 반은 달리다 쉽게 걸음을 큰 폭으로 걸으니 지연이가 숨이 찬 듯 헐떡였다. 아, 이 사람 왜 이래, 진짜? 회관 앞으로 도착하니 내 승용차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매번 똥차 소리를 듣는 놈이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야, 회관 들어가서 네 물건 다 챙겨서 나와. 챙길 거 핸드폰 말고는 없어요. 아, 아무튼 빨리 핸드폰 가지고 나와. 차에 시동을 걸고 차를 빠르게 선회시켰다. 오른쪽으로 존재하고 있을 향나무의 존재감이 가려진 시야에서도 극명하게 전해오고 있었다. 지연이가 보조석에 오르자마자 엑셀을 힘껏 밟았다. 선배, 차 도랑에 빠지겠네. 잘 달리지도 못하는 차, 엑셀레이터를 있는 대로 눌러 밟아 5분쯤 청송마을 입석 간판이 순식간에 차 옆을 지나갔다. 선배, 살살 가요. 뭐가 이리 급해? 야, 두고 온 거 없이 다 잘 챙겼지? 청송마을로 들어오며 지나쳤던 길들이 계속해서 옆을 스쳐갔다. 곧 있어 번화가로 통하는 2차선 도로가 나오고 그 다음부턴 사람들이 북적대는 큰 동네가 나온다. 다 왔다 이제. 이제 곧. 선배 이거 빠뜨릴 뻔했잖아요. 뭘? 아, 선배 앞에 보고 운전해요. 뭘 빠뜨릴 뻔했는데. 녹음기. 지연이가 자기의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들었다. 검붉은 자국이 덕지하게 달라붙은 녹음기를 손에 쥔 지연이가 말했다. 뭐야? 이거 녹음 중인데요. 언제부터 켜놨지? 야, 그거 버려. 예, 그거 버리라고. 지연이의 손에서 녹음기를 빼앗아 들었다. 녹음기에 묻어있는 기분 나쁜 끈적임의 손을 타고 허리와 뒷목까지 소름이 돋쳐왔다. 뭉청하게도 창밖으로 던지려던 녹음기는 내려가 있지 않았던 차 유리에 부딪히며 튕겨나와 차 바닥을 굴렀다. 야, 그거 주워서 버려. 왜 그래요? 아까부터 진짜. 지연이가 소리를 빽하고 지르자 귀가 멍멍해었다. 싱하는 귀의 울림이 다른 소음들을 전부 막는 와중에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볼륨 낮은 녹음기의 소리. 사람과 일이 열매를 맺는다고 인과, 그래서 인과목이라고 부르셔서지요. 향나무에서 열매가 맺어진다고요. 할머니와의 대화. 이건 녹음되지 않았어야 한다. 녹음될 수 없어야 하잖아. 저 담장을 넘어간 사람치고 저 나무에 목을 걸지 않았던 사람이 없었어요. 지연이는 자동차 밑에 떨어진 녹음기를 찾느라 헤매고 있었다. 선배, 녹음기가 어디로 떨어진지 모르겠어요. 지연아, 빨리 찾아. 제발 빨리. 그럼 차를 잠깐 세워봐요. 차를 세워. 아, 찾았다. 지연이가 녹음기를 들어보였다. 이제 버려. 뭐야? 이거 내 목소리 아니에요. 녹음기에선 지연이가 춥다며 나를 부르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버리라고 좀. 선배, 이거 이상해요. 이거 내 목소리인데. 지연이가 녹음기에 볼륨을 높이며 녹음된 대화 내용에 귀를 기울였다. 야, 형 말 좀 들어. 이거 이상해요. 고장 났나봐. 야. 지연이가 내 뒤로 녹음기를 붙여왔다. 녹음기 스피커가 찢어질 듯 볼륨이 올라간 상태에서 반복된 음성이 재생되고 있었다. 선배, 나 내려줘요. 선배, 나 내려줘요. 선배, 나. 정녕 나는 이곳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인가. 녹음기의 음성을 들으며 자동차는 커다란 커브를 돌아 나왔다. 시야에는 이전보다 키가 더 높아져 있는 향나무가 보이고 있었다. 향나무에는 벚꽃잎처럼 사람 시체가 주렁주렁 달려 바람에 흩날렸다. 지연이는 신이 난 것처럼 내 뒷가에 녹음기를 들이대며 웃었다. 가긴 어딜 가 선배.
나 여기서 내려줘요. 응? 선배, 나 내려줘요. 나 좋다면서. 선배, 선배, 나 내려줘요. 저기 향나무 앞에서 나랑 같이 내려요. 나랑 같이 내려요.